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벌써 이미 다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주요 내용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네.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게 정치를 하기 전에 사업가였을 때 밤 톡쇼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보드카를 소개하는 거예요. 신종 제품인데 자기 아는 사람이 사업하는데 자기가 선전한 맛을 봤는데 기가 막히다. 그래도 좋다.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게 그런 걸 하는 인물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어떤 사람 후한무치라고도 하지만 자기 가족의 이익, 자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를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뭐 역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거는 해석에 따라 달렸지만 그 보드카를 선전하는데 자기가 인정을 한 다음에 뭐 판매량이 10배 증가했다 하는데 그 보드카가 솔직히 듣보잡이었기 때문에 0.01% 시장 점유율이라면은 10%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쵸.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전쟁 초기부터 전쟁 시작 전부터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잘 되고 있다 하다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으로 마음을 굳힌 다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쪽에서 내세운 조건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고 그 여파가 미국 경제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임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미국 정부와 군의 평가를 신뢰해야 되지 않는가. 즉 군사적인 차원입니다. 단기 군사작전적인 차원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승기가 계속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란 작전에 대해서는 짧은 여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았어. 타격받은 거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미군 전사자가 7명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한 것은 미국 내 비판적인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기대 수준을 낮춘 것이죠. 네. 전쟁이 나면은 인명피해는 할 수 없다. 그게 전쟁 아니냐. 이런 그쵸. 얘기로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전쟁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해서 혼란을 자초했지만 또 그 와중에 이런 전쟁 목표가 잘 수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자기 변호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이라든지 선박들 안전 항해를 어떻게 하냐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해군을 동원해서 안전 운행을 시작하겠다 한 다음에 유가가 안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필요하면이라고 그러고 사실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국제 유가와 주식시장이 일희일비하는 거는 그만큼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마음에 따라서 이 전황이라든지 전쟁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란 핵 협상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군사행동을 하느냐 하는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아직 미국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교로운 것은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했는데 시달리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특히 그쪽에서의 원유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급 효과도 적은 상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긍정적인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그 정치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이 지금 방금 끝났고 이제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 분명 기자들은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을 한 거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뭔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데 있어서 러시아 푸틴과의 통화를 어제 1시간 넘게 했다. 그런 내용이 또 전해졌는데 중동과 이라크 관련한 빅딜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푸틴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낼 때 러시아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계속 지금 못 얻어서 계속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를 받고 뭐를 주게 될 것인지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 러시아인지가 저는 궁금해요. 이란의 최고 안보 협력 국가라고 한다면은 세 나라를 꼽을 수가 있죠. 네. 북한이 경제 제재, 핵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경제 제재와 수출 금지를 받기 전에는 이란의 주요 미사일 수출국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그런 군사 협력 관계가 긴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되겠죠. 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하메네이 정권 참수 작전을 했을 때 사실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2여일 동안에 이란에 대한 이렇다 할 만한 전격적인 군사 지원을 또 외교적인 지원을 한 것도 아니죠. 이것이 이제 북한한테 굉장히 시준한 바가 큰 것입니다. 2024년에 러시아 푸틴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포괄적인 협력,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사조에 보면은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군사 지원을 한다. 그래서 혹시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고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자동 개입 조항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냥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하더라도 이런 자동 개입의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지 않을 출구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네. 나는 군사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러시아 의회 두마가 반대했다든지 네. 아니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미국, 프랑스, 영국이 러시아에게 도움되는 결의안을 왜 통과시키겠습니까?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그런 식의 행보를 이번에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보였어요. 이란은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원치 않은 군사 개입이 될까봐 레이더망도 제한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란이 지금 굉장히 고립무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도 확실해졌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정부로서는 미국 지상군 파병이라는 투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기 전에 러시아를 중재자로서 한번 밀어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생겼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이익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대가로서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식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더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마무리로 하고 단상에서 이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가 될까? 뭐 그랜드 바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헤드라인을 통해서 대타협이라는 거는 이제 이란과의 대타협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대타협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러시아를 통해서도 네. 이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네. 협상안을 제시할 수는 있는 것이죠. 네네. 지금 미국이 이거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에서 중요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승리보다도 아마 그만큼 더 중요한 목표는 끝내는 거거든요. 네. 끝내지 못하는 전쟁, 소위 트럼프 행정부가 절대 안 하겠다 했던 forever war, 영원한 전쟁이 될 확률이 지금 있지 않은가. 이것이 시장과 정치계의 불안감인데 이란 측에서는 지금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세력이 과연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하메네이가 생존해 있을 때는 아무리 포악하고 교활하더라도 미국이 상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결정을 하면은 밑으로 쭉 그게 집행이 되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태인 것이
이란 그 국가의 공식 명칭을 보면은 신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정 체제이긴 하지만 공화국이에요. 따라서 최고 지도자는 세습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차남이 세습을 하메네이의 뒤를 잇는 차기 지도자가 될 정도로 지금 신정 세력들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또 주위 뭐 카타르라든지 UAE에 대해서 그리고 튀르키예에도 군사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페제시키안 대통령 나와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고 메시지를 냈는데 그다음에 또 이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 행동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고 정보 조직의 인사가 있고 신정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과연 이란이 하나로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쟁만을 본다면은 이란 해군도 괴멸시켰고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기고 있으나 ahead of schedule 우리는 전쟁 스케줄보다도 훨씬 더 성과를 얻고 있다 하는데 승리만이 목표가 아닌 것이거든요. 끝내야 되는데 누구랑 끝내는 것을 협상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발표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논란과 불명확성이 있었습니다만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차기 절대 지도자로 이제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했고. 네. 근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은 확실히 했어요. 또 다른 신정 지도자 절대 안 된다. 제거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스타파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앞서 말한 경고를 군사 행동으로 집행을 하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어떤 큰 타협이 있을 거니까 두고 봐라 한 마당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대표성과 지지를 확보한 모스타파 차기 정부와 이란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빅딜을 시작한다는 것인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발표의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와 물밑 합의를 끝냈다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 지도자 인물을 뭔가 암살을 하려는 그런 시도 수준이에요. 사실 말씀하셨던 그 또 암살을 하는 거는 좀 근데 이스라엘 마무리가 안 되지 않나요? 네탄야후 정부로서는 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탄야후 정권을 본다면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라든지 전체 정치를 대표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수권을 성취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에 대해 테러 공격을 했던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했죠. 네. 가자 지구에서. 그리고 헤즈볼라 무력화시켰고 반군 후티 반군을 괴멸시켰고 이란의 핵시설을 작년 6월에 이란 공군이 아니라 유일한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설득해서 파괴했죠. 그다음에 하메네이 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밖에 없습니다. 이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네탄야후 정권은 이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번 가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 그리고 전쟁 현황이 이스라엘의 미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네. 이 정권 연장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은 어떤 새로운 이란의 정권과 빅딜을 하고 종전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네탄야후 총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스라엘과는 반목이 있더라도 종전을 선택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뭘 발표할지도 궁금하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그 하메네이 아들인 모스타파의 선출에 대해서 거대한 실수다라고 표현을 했고 관련해서 누구를 대체자로 내세울지에 대해서도 본인의 머릿속에 특정 인물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 지도부랑 벌써 물밑 협상을 했다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낮지만 또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정말 진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고 네.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협상력,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발언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선호한다. 즉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는데 그 다음에 반미 정권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대한 어떤 보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 세력의 중심 역할을 했던 렌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이 되고 베네수엘라 차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안정화를 해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이런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이런 기업 이익을 보호하는 식으로 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국교 정상화까지 다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려면은 적어도 이란 내 항전을 계속하겠다는 신정 지지 세력과 이란 혁명 수비대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차기 지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미국이 그냥 좋아하는 차기 정권이다가로는 충분하지 않고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차기 정권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모스타바 하베네이를 다시 한번 제거하고 나서 또 다른 우리가 요구한 조건에 맞는 차기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원하는 조속한 종전과는 충돌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말은 세게 하고 있지만 과연 100% 일관성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 어제 국제유가가 WTI 120불. 기준으로 120불 가까이 갔을 때 사실 그때 저희가 새벽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요걸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승리 선언을 하고 이란 쪽에서도 만약에 승리 선언해도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긁히지 않고 좀 서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해서 이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밤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급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발언들이 쏟아지고 하게 될 줄은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혹시 교수님은 요거를 좀 계속 지켜보고 계셨을 테니까 앞으로 트럼프의 말이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거의 끝나가는 수순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아직 얻을 게 남았으니 더 하겠다. 라든지 하는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언제 이 전쟁이 그래도 종전적으로 방향을 확실히 틀었는가, 여기 이거 뭘 봐야 되는가, 네네. 여긴 궁금할 텐데 저는 이 방송에 나왔던 중동 전문가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의 의견과 동의합니다. 네. 예, 특별 방송에 나오셨는데 네네네.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주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분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엔 여론이다. 무슨 소리냐? 이란의 여론이 어딨냐? 하지만 그 이란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와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왜 안 났겠습니까? 근데 이란 내에서도 하메네이 정권 그리고 그 전에 10년 동안 집권했던 포압적인 신정 정권, 호메니 정권의 이란 국민의 다수가 너무너무 오래 지독하게 시달렸습니다. 네. 몇만 명이 이란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고 지난번 1월에 민중 시위 때는 사실 민주화 구호가 아니었어요. 왜 카타르, 왜 바레인에 이렇게 돈을 퍼붓냐. 테러 집단을 지원하느라고. 나의 이란, 나의 돈 이랬거든요. 우리 원유 생산국이고 인구 9,500만 명의 대국인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후손이고 왜 이렇게 우리는 못 살고 뒤지고 이상하냐 이것이었습니다. 즉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이 신정체제에 대한 그런 분노가 표출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메네이 정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라도 그 마음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력이 거리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 중심으로 항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특히 해외에 있는 이란 민주화와 이란 변화를 촉구하는 세력에서 어떤 메시지라든지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또 이란 내에 있는 국민의 다수가 이런 차기 정권
모스타파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신정 정권의 반복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으로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그것은 이란 내에서 항전을 계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졌다는 증거가 되겠죠. 아마 트럼프 정부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차기 정권의 등장으로 인정을 할 첫 조짐이겠죠. 반면에 미국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네. 전쟁 빨리 끝나야 된다.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죽어간다는 목소리가 크지는 않아요. 7명이 희생당했지만 이게 700명, 7,000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적인 면만 본다면 정말 이란 해군이 괴멸되었고 정말 이 미사일 방공망이 그래도 주변 국가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이란은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 멀리 미국에서 떨어져 있고 미국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미국 내에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여론이 아직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 경제가 비틀어지기 시작한다면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파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지금 후속 사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5% 무역 121조로 한다면 우리는 관세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모든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셋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이란 전쟁 여파와 관세 정책 위헌 판결 여파가 합쳐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네. 종전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양쪽 다 기대하지 않았던 여론이 가시화된다면 그것은 정말 전쟁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가는 어떤 첫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방금 전에 끝났던 이 연설 내용에서는 이란 작전에 대해서는 짧은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승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밤사이에 푸틴과의 1시간 넘는 통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과 우크라이나 관련한 뭔가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란 지도부 관련한 교체에 대해서는 이번 둘째 그 차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체에 대해서 실수라는 표현과 함께 대체 인물이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마지막 발언 중에서 저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등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저는 되게 이례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있고 나서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여론을 의식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고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게 무슨 속내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우리가 네. 4년 경험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징검다리 재선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에게는 유리한 면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같은 파트너 국가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기술 강국 또 조선업 여기서 몰락한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같이 협력하자고 이야기할 만한 국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아무리 그 국가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제조업 분야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 잠재력이라든지 성과를 검토했을 때 미덥지 않은 나라는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증명된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계속해서 이런 미국 내의 투자라든지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을 꼭 집어서 계속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불리한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전 70년대, 80년대 사업을 한창 할 때 세계관이 형성된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때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70년대, 80년대 한국과 일본, 대만은 사실 이렇게까지 성장한 성숙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다 미국이 대신 방어를 해줘서다. 미국이 국내 시장을 이들의 수출에 계속 개방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갚을 때가 됐다. 이런 메시지가 공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중동 정책을 하는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려면은
9세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선 전화기가 발명되기 전에 월가에서 활동을 했고 미국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외교안보 정책을 할 것인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80세잖아요.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옛날 그때 미국 기업 총수의 세계관과 행동이 드러납니다. 어떤 특징이 예를 들면 주요 쿠바에 있죠? 대해서는 우호적인 M&A가 될 거다. 프렌들리 M&A. 이거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보관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비즈니스적인 겁니다. 네. 이란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면은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 가족이 이스라엘군과 미군에 대해서 희생이 됐다면은 아무리 지난 47년 동안에 폭정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선뜻 그리고 즉각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친미, 자본주의 성향의 그런 정치 세력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가자 지구도 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다음에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만들면은 팔레스타인도 좋지 않냐, 돈 벌고 지금은 뭐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옛날 비즈니스 마인드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용산 평택 기지도 그냥 미국 땅으로 하면 간단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같이 무슨 매리스라든지 틸러슨 국방 국무장관 같이 아무리 대통령이 그런 생각과 말을 하더라도 한번 걸러내는 그런 자정 능력이 있었는데 이번 트럼프 2기 47대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거든요. 그런 루비오 국무장관을 보십시오. 네. 텍사스 전쟁부 장관이라든지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옛날 사고방식이 실질적인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안보 전략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현상이 있고 이것은 자녀 임기 동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여론에 있어서 전쟁에 대한 이제 정말 많은 희생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희생이 좀 적었고 관련한 전쟁에 대한 여론이 그렇다고 막 들끓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부분을 빠르게 어저께 인식을 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어제 주말 사이만 하더라도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나는 입스가 없다. 울렁증 없기 때문에 더 격화되는 전쟁을 다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꼬리를 내린 거는 결국에는 표심을 잡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였겠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네. 이제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발언을 이제 수정하는 것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사실 이런 전쟁 군사안보 이슈가 아니에요. 항상 미국 선거를 보면은 네. 여기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제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낙선을 했는데 46대 대통령 재선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47대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잡는 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나온 것은 물가가 너무 높다. 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물가를 잡아주겠다고 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이었던 라티노 유권자와 흑인 유권자들도 196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을 뒤집는다면은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미국 경제 상황이 이란 전쟁의 유탄을 맞아서 흔들린다는 것이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오히려 힘들죠. 네. 미국이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전략 비축했던 원유를 시장에 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합의를 G7 정상들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문제 없다. 곧 안정될 것이다. 전쟁 끝나고 나면은 유가는 하락될 것인데 왜 바보 같은 비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효과도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G7 정상들이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 비축분의 원유를 시장에 낼 정도는 아니라는 굉장히 경제적인 입장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120달러에서 90달러로 다시 안정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경제 불안정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한 이유고 네. 그 메시지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양한 질의응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해야 할 인물, 이란의 차기 지도자 관련해서는 뭐 망명 중인 팔라비 왕세자입니까? 아니면 내부 반정부 인사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트럼프 답변에서는 이름을 제대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매우 강하고 우리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다. 모스타파 같이 나약한 인물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과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도 박사님과 함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종전까지 과연 푸틴과 논의를 했다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것에 대한 전제로 합의한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승리에 관련해서 논의 중이고 영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 푸틴은 나의 제안에 매우 흥미를 느꼈고 조만간 백악관에서 관련한 결과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앞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급 얘기도 여쭤봤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공급망 안전을 한국 기업들에게 약속했는데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나 보조금 혜택을 의미하냐라는 얘기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에너지가 싸지면 그들도 공장이 더 잘 돌아갈 거다. 나는 파트너를 돕는 걸 좋아하고 다만 미국 땅에 더 많은 공장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도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백악관 발표에 대해서 어떤 얘기냐, 공식 휴전 관련한 선언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휴전보다 더 큰 것이다. 세계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될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나눴던 대화들에 있어서의 모든 내용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트럼프의 이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다로 저는 좀 인지가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무슨 일을 언제 하든지 다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2020년 대선 선거에서 졌을 때도 네. 이것은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내가 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자신이 믿는 바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정치 지도자이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빅 뉴스가 있을 것인가?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내가 제일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베네수엘라 케이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왜 베네수엘라 케이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그대로 실현되는 방향으로 결말이 지어졌는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델시 로드리게스 정부 통치하에서 그것은 기존 엘리트들의 군부를 포함해서 경제적인 이권, 권력 이권을 미국이 보장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즉 제일 위의 절대 지도자는 사라졌지만 그 밑에서 공생하고 있던 엘리트들의 이익은 미국이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현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이었죠.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유 수출에 대해서만 미국의 조건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든지. 그렇다면 그 모델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현 상황에 도입을 한다 하면은 네. 정말 뭐 친민주화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바친 어떤 인물이 나오기보다는 미국과 딜을 하고 그 딜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선호하겠죠. 그리고 지금 저항의 핵심은 신정 세력과 이란 혁명 수비대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과 경제적인 이익을 미국이 상당 부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선언이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과감하게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트 입장에서도
기존의 권력과 경제 이득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이미 군사적으로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고갈 상태에 있다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판단인데 네. 저항의 끝이 보이는데 저쪽에서 마지막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다 보장해 주겠다. 그 이상을 줄 수도 있다.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죠. 원유 공급 시장. 그리고 이란 정권과 타협을 해서 전쟁을 끝내고 안정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내일 중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봉 박사님에게 인터뷰 오늘 새벽에 나와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월요일에서 화요일을 넘어가는 이 시기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시기적절하게 나와주셔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봉영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진짜 긴박하게 방송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WTI 선물 지금 시장에서는 어제가 막 107달러 이렇게 기록이 됐었잖아요. 87달러입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 움직임이 급변하게 된 것은 밤사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발언들 때문이었는데 부디 오늘 밤에는 이걸 뒤집는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주 파격적인, 저도 이제 파격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임원분들만 대상으로 진행했었던 영림원 소프트랩 조찬 포럼에 실무 리더는 안 되냐라는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팀장, 파트장 등 모든 리더분들도 이번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무료 조찬 포럼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AI 도입 이후에 성과가 없냐, 왜 성과가 없냐라는 압박에 괴로웠던 리더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AI 도입이 기업의 90% 별다른 성과가 없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AI 도입했느냐, 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바로 리더가 만드는 조직 문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고자 5성급 호텔 조식과 요 밥 중요하죠. 그리고 한근대 대표님의 날카로운 해법도 함께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전액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신청 마감은 3월 12일까지라 아직 자리가 몇 개 남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꼭 중요한 내용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도 드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좋은 시간 될 거니까요. 영상 하나 링크를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